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 성탄의 불빛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이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박슬기. 성탄절은 기쁨과 사랑,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한 명절이지만 때로는 가장 밝은 불빛 아래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예기치 않은 순간들, 명절의 소란함 속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경험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숨겨진 어떤 원초적인 떨림을 자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평소보다 마음이 조금 더 여리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캐럴의 즐거운 멜로디나 따뜻한 뱅쇼 한 잔이 더 안락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면 고요한 밤의 장막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로 당신을 조심스럽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거나 누워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창밖의 소란함 대신 오직 당신의 심장 소리와 제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들은 오래된 집의 기억, 잊혀진 공간의 속삭임,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불쑥 찾아온 낯선 존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때로는 서늘한 긴장감을, 때로는 알 수 없는 여운을 남길지라도 그 끝에는 언제나처럼 잔잔한 위로와 함께 평온한 잠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된 김미나 씨가 아주 어릴 적 성탄 전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녀의 어린 시절, 작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밀을 간직한 듯한 한 오래된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성스러운 밤에 나타났던 한 소년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나 씨의 기억을 따라 그 성탄 전야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드시고 그녀의 이야기가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잊고 지냈던 어떤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미나 씨의 이야기를 박슬기 씨의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박슬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김미나 씨가 아주 어릴 적 겪었던 성탄 전야의 한 기억입니다. 미나 씨에게 그날 밤의 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어떤 기묘한 장면으로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해야 할 명절의 기억 속에 때로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순간이 함께 자리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미나 씨가 대략 7살 무렵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나 씨가 4살 때 지금의 새아버지와 재혼하셨고 그 후 세 식구는 새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는 외동딸이었고 당시 집에는 가족 외에 2마리의 큰 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낮에는 집 안팎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밤에는 주로 넓은 마당과 집 주변에 작은 숲이 딸린 넓은 부지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 집에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나 씨는 그동안 그 집에서 꽤 많은 기이한 일들을 겪었지만 유독 이 성탄전야의 이야기가 가장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밤에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만큼은 컸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잠자리에 다시 잘 드는지 확인해 주시곤 하던 그런 어리고도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그날이 분명 성탄전야였다고 미나 씨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 크리스마스 트리는 평소 밤에는 늘 소등했지만 성탄전야만큼은 밤새도록 아름다운 불빛을 밝혀두는 것이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빛은 어두운 집 안을 신비롭고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곤 했죠. 미나 씨가 살던 집은 대략 25평, 남짓한 작은 규모였지만 그녀는 그 집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아담한 거실이 나왔고 거실 정면으로는 작은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복도는 사실 네모난 작은 공간이었는데 4면 중 3면에 각각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복도를 바라보면 왼쪽에는 작은 벽장이 있었고 정면 끝에는 화장실 문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나 씨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길목, 즉 복도에서 미나 씨 방문, 맞은편 벽은 문이 너비만큼 비어 있었고 그 옆으로 부모님의 안방문이 자리했습니다. 부엌 큰 거실 왼편에 있었으며 화장실 및 벽장과 벽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작지만 아주 예쁘고 아늑한 그런 집이었다고 미나 씨는 기억합니다. 거실 한쪽에는 부엌과 뒤뜰로 통하는 문 옆으로 미완성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성탄전야였고 미나 씨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와 복도로 들어서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아래 쌓여있는 선물들을 곁눈질했습니다. 반짝이는 트리 불빛 아래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원격 조종 몬스터 트럭으로 보이는 선물을 얼핏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몬스터 트럭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화장실이 너무 급했기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고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성탄전야.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깼던 어린 미나 씨는 거실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선물들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이어 닥쳐올 기묘하고도 섬뜩한 경험에 아주 작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마치고 나온 미나 씨는 다시 한번 거실 쪽을 훔쳐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치테모, 도우치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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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치테모 선물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미나 씨네 집은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방문을 굳이 닫지 않는 편이었기에 화장실 문 바로 안쪽에서도 현관과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병이 물을 내리기 위해 잠시 뒤를 돌았다가 다시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과 작은 복도 사이, 혹은 거실 안쪽 크리스마스 트리 바로 옆에 어둑한 공간에 서 있는 한 남자아이의 검은 그림자, 즉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나 씨 또래로 보일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아이는 등을 보인 채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왼손으로 문틀인지 혹은 근처의 가구 모서리인지를 잡고 마치 까치발을 한 채 거실 안쪽, 선물들이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를 엿보고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오른손에는 동그란 빨간색 막대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온몸은 미나 씨가 있는 방향에서는 역광을 받아 검게 보였고 등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그 윤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미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화장실 문 바로 안쪽 가장자리까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팔을 쭉 뻗으면 저 아이에게 손이 닿을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아이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웬 남자애가 왜 저기 있지? 누구지?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보낸 요정인가? 어린 마음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막 입을 열어 아이에게 말을 걸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까치팔을 내리고 바로 서더니 아주 느릿느릿하게 그녀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몸을 돌리기 시작하자마자 미나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돌리는 아이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미나 씨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곧 완전히 몸을 돌려 그녀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에 미나야, 괜찮니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소년이 있던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 데에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찰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소년이 사라지자마자 미나 씨를 짓누르던 그 극심한 공포감과 불길한 예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녀가 여전히 거실 쪽을 멍하니 가리키고 있자 어머니는 미나 씨가 또다시 선물을 훔쳐보려 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미나 씨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미나 씨는 그 후로 금방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지난밤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 아침 그녀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원격 조종 몬스터 트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기쁨에 지난밤에 기묘했던 기억은 더욱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그날 밤의 소름 끼치는 광경은
다시 그녀의 의식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원격 조종 몬스터 트럭을 품에 안은 7살 미나 씨에게 성탄전야의 그 기묘했던 소년의 기억은 하얀 눈처럼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씨앗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미나 씨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을까요? 어느 날 문득 마치 오래된 필름이 영사기 위에서 돌아가듯 그날 밤 성탄전야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녀의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 선물들 사이를 엿보던 검은 그림자의 소년, 그의 손에 들려있던 빨간 막대 사탕, 그리고 그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려 할 때 온몸을 엄습했던 그 극심한 공포감까지 모든 것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나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어린 시절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무언가를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미나 씨의 이야기에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 아이 말이니 하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미나야, 사실 그 집에서는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았단다. 네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어머니의 그 말은 미나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곤 했던 그 집의 스산한 분위기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나 씨에게 그녀가 3살 무렵 겪었던 또 다른 기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한밤중이었는데 가족들이 우연히 미나 씨가 계단 꼭대기에 혼자 앉아 천장을 보며 누군가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가족들이 미나야,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니? 하고 묻자 어린 미나 씨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증조 할머니랑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나 씨가 말한 그 증조 할머니는 바로 그날 밤 11시경 미나 씨네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고향집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바로 몇 시간 전에야 전화로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나 씨가 증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시간은 대략 자정 무렵이었으니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린 미나 씨는 증조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저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온 증조 할머니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요? 미나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자신에게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의 외가 쪽,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는 평소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안대대로 그런 기질이 이어져 내려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미나 씨는 오히려 가족들 사이에서 별종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기이한 경험담들을 그저 꾸며낸 이야기쯤으로 치부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성탄전야의 소년과 증조 할머니와의 대화에 대한 기억은 그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성탄전야의 그 소년,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 그날 밤 미나 씨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 손에 들려있던 빨간 막대 사탕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든 것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이제 확신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오래된 집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와 기억,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성탄절에 반짝이는 불빛처럼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서늘하게 그녀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김미나 씨의 이야기는 오래된 기억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교감,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강렬한 경험이 세월이 흘러도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탄전야의 그 소녀는 어쩌면 미나 씨 가족의 역사와 그 집터에 얽힌 또 다른 비밀의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집뿐만이 아닙니다. 강렬한 감정, 특히 아이들의 순수하고 여린 영혼들이 머물렀던 장소 역시 때로는 과거의 메아리를 현재로 불러오곤 합니다. 오늘 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지원 씨가 젊은 시절 한 보육시설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며 겪었던 일련의 불가사의한 경험들입니다. 지원 씨는 본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박지원 씨가 17살, 풋풋한 실습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가 일하게 된 곳은 인천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이었는데 그 건물은 아주 특별하고도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지어진 남자아이들을 위한 구하원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시대의 아픔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죠. 구하원은 한국전쟁 이후 문을 닫았고 오랜 시간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1970년대 후반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인수하여 새롭게 단장한 것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건물이 풍기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기운과 슬픈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꼈다고 합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낮에도 건물 안복도는 유난히 어둡고 서늘하게 느껴졌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뒤편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원 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동료 교사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며 으스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방이나 복도에서 저절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창고 정리를 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형체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식의 흔히들 흉가 체험담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원 씨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헛소문이거나 동료들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본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기에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코웃음을 치거나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장난스럽게 맞장구를 쳐주곤 했죠. 그렇게 꼬박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원 씨는 동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기이한 현상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서류 정리를 할 때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교실을 혼자 청소할 때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역시 그저 헛소문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그곳의 괴담에 대해 무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원 씨가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날 그녀의 오랜 불신을 단숨에 깨뜨려 버릴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무언가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인천의 그 오래된 고아원 건물,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으스스한 경험담을 그저 낡은 건물이 주는 착각이려니 여겼던 그녀의 단단한 불신은 그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날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성탄 발표회, 준비 등으로 일찍 문을 닫았지만 교사들은 남아서 다가올 연휴를 위한 정리 작업과 함께 교실에 장식해 두었던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지원 씨는 혼자 영가반 교실에 남아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반짝이는 눈송이 장식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 하나하나 장식을 떼어 상자에 담고 있자니 교실 안은 금세 아이들이 떠난 후에 적막함과 함께 그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원 씨는 복도 쪽 계단에서 또각거리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원장님의 3살 빼기 딸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댁이 어린이집 바로 위층이었고 딸아이는 종종 엄마를 찾아 어린이집으로 내려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가려나 아니면 엄마를 보러 왔나 보네. 지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장식 제거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 후로 한 10분 정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는 거의 마지막 눈송이 장식을 떼어내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가반 교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아주 작은 발걸음 몇 개가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문 쪽을 흘끗 보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원장님 딸일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사다리에서 한 발짝 내려오며 밝게 말을 건넸습니다. 들어왔니? 이것 봐. 이제 눈송이 장식 몇 개만 더 떼면 되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며 완전히 사다리에서 내려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고 심지어 작은 형체까지 본 것 같았는데 교실 안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가반 교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너머 복대도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지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들어왔었는데 혹시 자신이 장식되는데 정신이 팔려 아이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일까?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도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원 씨는 마무리 작업을 위해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의 일이 마음에 걸려 원장님께 슬쩍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따님이 아까 연가반 교실에 왔었나요? 그러자 원장님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1시간도 전에 아빠랑 같이 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 씨는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영가반 교실에 들어왔던 그 작은 발소리와 희미한 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애써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거나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늘어놓던 그 숱한 괴담들이 그저 헛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원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텅 빈 어린이집 건물에 혼자 남아있기가 어쩐지 몹시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박지원 씨가 경험했던 그 기묘한 첫 번째 사건은 그녀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어린이집의 괴담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성탄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원 씨는 그날 유치반 아이들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 10명 인솔하여 1층 복도를 지나 바깥 정원으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제잘거리며 한 줄로 늘어서서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복도 중간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지원 씨는 줄을 서서 걸어가던 아이들 중에서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대열을 이탈해 옆쪽에 있는 놀이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얘야, 어디 가니 줄 서야지.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이의 뒤를 따라 놀이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만한 구석도 없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지원 씨는 아이가 자신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줄 알고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놀이방 문 밖에서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는 동료 교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까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원 씨는 동료에게 방금 한 남자아이가 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교사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아이들 모두 여기 그대로 있는데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말로 15명의 아이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채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 씨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자신이 본 그 남자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그때의 그 생생한 광경과 아이의 뒷모습을 결코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지원 씨를 제대로 겁먹게 만들었고 그 후로 그녀는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현상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지원 씨가 복대서 아이들을 인솔할 때면 그 정체 모를 남자아이가 또다시 줄에서 뛰쳐나와
항상 똑같은 그 놀이방으로 사라지는 일이 적어도 대여섯 번은 더 반복되었습니다. 두세 번쯤 겪고 나서는 지원 씨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쫓아가지 않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퇴근 시간 이후 아무도 없는 복도와 계단에서 작은 아이의 발소리가 또각거리며 들려오는 일도 잦았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면 언제나처럼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죠. 한 번은 유아반 교실에서 어린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옷 뒤쪽을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가반의 아기들이었습니다. 아기들은 종종 교실 문 쪽이나 방 안의 특정 지점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허공을 향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거나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라도 하듯 작은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원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들의 순수한 눈에는 분명 무언가가 보였던 것이겠지요. 다행히도 지원 씨는 다른 선배 교사들이 가끔 듣는다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원 씨의 실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솔직히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그 고아원터에 남아있는 어떤 기운이나 존재가 자신에게 달라붙은 것은 아닐까. 혹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이후로 다른 장소에서도 이전보다 더 자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그녀 자신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박지원 씨가 그 옛 고아원터, 현재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특정 장소에 얽매인 과거의 기억들이나 존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만 보이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곁에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모든 기이한 경험이 이처럼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적이 드문 깊은 자연 속, 특히 명절을 맞아 외딴 곳을 찾았을 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미지의 존재와 마주치기도 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이야기는 이동진 씨가 몇 해 전 성탄절 연휴에 처갓집을 방문했다가 겪었던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하룻밤의 경험입니다. 몇 해 전 성탄절이었습니다. 이동진 씨는 아내와 함께 강원도 깊은 산골에 홀로 사시는 장인어른 댁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집은 예를 들어 치악산 국립공원 근처처럼 사방이 짙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한참을 걸어 나가야 했을 만큼 그야말로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한 곳이었죠. 평소에도 밤이 되면 적막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스산함이 감도는 곳이었지만
그해 성탄절 무렵에는 유난히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잔뜩 흐린 날씨와 함께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왠지 모를 불길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진 씨 부부는 근처 처남댁에서 성탄 만찬을 즐기고 꽤 늦은 시간에 장인어른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 댁은 오래된 온돌 난방 방식이었는데 그날따라 방 안 공기가 너무 덥고 답답했습니다. 바깥 날씨도 그다지 춥지 않았기에 그들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리 바람 소리와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진 씨는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잠자리에 누워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낮고 구슬픈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시작되더니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몇 초간 이어지다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고라니인가? 아니면 무슨 새소리인가? 동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외딴 산골에서는 가끔 이상한 동물 소리가 들려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소리가 약 5분 간격으로 2번 더 반복되자 그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집 밖, 창문 너머 숲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이고 그의 의식이 막 희미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날카로운 마치 귀를 찢을 듯한 괴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분노에 차 내지르는 포효 같기도 했고 혹은 낡고 거대한 금관악기가 한꺼번에 불협화음을 내지르는 듯한 기괴하고도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소리였죠. 동진 씨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본능적인 공포감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이것이 결코 평범한 소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창문을 닫아야 해. 그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저 어둠 속 숲 어딘가에 있을 정체 모를 그것에 대한 공포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문으로 다가갈 용기를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 모를 괴성에 이동진 씨의 심장은 발코니에서 뛰어내릴 듯 요동쳤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위험을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동진 씨는 용기를 내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창문이 더 열려 있거나 무언가 이상한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 그는 조심스럽게 덧창 틈새로 바깥을 엿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창문을 닫기 위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뒤뜰 마당에 설치된 동작 감지등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동진 씨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전 그 기괴한 소리를 내지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집 뒷문에서 약 30m쯤 떨어진 숲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경계선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망토 같은 것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은 깊숙이 눌러 쓴 두건이나 그림자에 가려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빛에 드러난 그것의 얼굴 아랫부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커다란 흰 접시의 뒷면처럼 평평하고 둥근 형태였는데 그 표면은 매끄럽다 못해 인위적인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면 중앙에는 마치 덜 그려진 눈이나 입처럼 더 작고 반쯤 드러난 원형 또는 반원형의 무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떤 가면이나 조각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진 씨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반사적으로 창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의 그 형체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히는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느린 속도로 그것은 고개를 들어 동진 씨가 방금 닫아버린 창문 쪽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를 꿰뚫어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의 시선 아닌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자 동진 씨는 황급히 창문의 블라인드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감 속에서 침대로 기어들어가 해가 뜰 때까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창문 틈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동진 씨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과 숲 가장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기괴했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마치 간밤의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아침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몇 시간 더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동진 씨는 그날 자신이 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미지의 존재였을까요? 그는 혹시라도 비슷한 것을 보았거나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좀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지금도 가끔씩 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동진 씨가 강원도 외딴 숲에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그 오싹한 경험담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 저희 한국의 속삭이는 밤이 준비한 성탄절 시즌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막을 내리려 합니다. 성탄의 따스한 불빛과 축제의 설렘 속에서도 때로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순간들이 우리 곁을 찾아오곤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총 3편의 이야기를 통해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진 기묘하고도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김민아 씨가 들려준 어린 시절 성탄 전야의 기억은
가장 순수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에도 예기치 않은 존재가 우리의 현실에 불쑥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만났던 정체모를, 소년의 실루엣과 그 소년이 주었던 극심한 공포감, 그리고 3살적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은 어린 시절의 특별한 감수성과 오래된 집이 간직한 보이지 않는 기억들이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그려냈습니다. 미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역사와 공간의 기억이 때로는 가장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원 씨가 어린이집 실습생 시절 폐쇄된 고아원 건물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또 다른 형태의 스산함을 전달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홀로 남아 장식을 정리하던 중 마주쳤던 정체 모를 아이의 형체, 그리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작은 발소리와 이상한 현상들은 과거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에 남아있는 어린 영혼들의 존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손을 흔들거나 웃음을 터뜨리던 영아들의 모습은 어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아이들 곁에는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원 씨의 경험은 강렬한 감정이 깃든 장소, 특히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픔이 서린 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억의 메아리를 간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진 씨가 처갓집이 있는 강원도 외딴 숲속에서 성탄 연휴에 겪었던 기이한 밤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밤중 들려오던 정체 모를 울음소리와 귀를 찢을 듯한 괴성, 그리고 동작 감지 등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망토를 두른 기괴한 형체는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자연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 형체가 동진 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창문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던 순간의 묘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들은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가장 밝고 따뜻해야 할 순간에 마주하는 어둠의 편린들은 그래서 더욱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은 이승과 저승,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다른 어느 때보다 얇아지는 신비로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은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특별한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설명하기 어렵고 때로는 믿기 힘든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밤 이 특별한 성탄의 기운이 감도는 시간까지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저희는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나 불편함을 남겼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동시에
그 불안함이 새로운 상상력과 사색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탄의 불빛은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지라도 세상의 미스터리와 우리가 풀어내야 할 이야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어느 밤에는 또 다른 한국의 민담과 불가사의한 현상의 면모를 탐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겨울밤 장난기 가득한 도깨비 이야기나 중요한 가족 행사 때마다 조용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상신의 이야기, 혹은 분주한 도시의 뒷골목을 떠도는 오싹한 도시 전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아직 꺼내놓지 못한 자신만의 기묘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밤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창밖은 고요하고 세상은 성탄의 요운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어둠의 그림자들이 부디 여러분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를, 오히려 따뜻함과 기쁨 그리고 포근한 꿈으로 가득한 시간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 밤의 고요한 동반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날 그날까지 저희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일동은 여러분께 평화로운 밤과 행복한 연말연시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